여기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있는데요. 한국 문화는 중국과 일본의 단순한 모방이라 믿고 있는데요. 그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또 그는 어떤 일로 충격을 받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밀러 교수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캠퍼스 근처 아파트에서 일어나 진한 커피 한 잔을 만들고 하루 동안 강의와 연구 준비를 하곤 해요. 오늘도 다르지 않아요. 블레이저를 바로잡고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한번 점검하죠. 갈색 머리는 어깨 주변에 부드러운 물결을 이루고 있고 안경을 조정한 후 가죽 서류 가방을 챙겨요. 저는 대학교에 있는 제 연구실이 참 좋아요. 벽에는 중국과 일본에 관한 책들이 즐비하게 꽂혀 있는데 단지 한쪽 선반에만 한국학 관련 책들이 자리 잡고 있죠. 이 모습은 제 신념을 딱 대변해요. 저는 항상 한국 문화가 이웃 나라들의 업적을 단순히 베낀 것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특별하거나 독창적인 점이 없고 중국과 일본의 아이디어를 단순히 빌려 쓴 것뿐이라고 믿었어요. 오늘 아침 교수 휴게실에 들어서자마자 몇몇 동료들이 저를 흘낏 보더니 얼른 커피잔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걸 봤어요. 제 최신 연구 논문이 학계에서 꽤 큰 화제가 되었거든요. 그 논문에서 저는 한국이 자체적인 정통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물론 몇몇 동료들은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저는 제 연구를 고수하고 있어요. 결국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좋은 아침이에요. 밀러 교수님이라고 회장. 톰슨 학장님이 손에 마닐라 폴더를 들고 다가오며 인사를 해주셨어요. 흰머리를 깔끔하게 빗으신 모습에 공손한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학장님이라고 답하면서 왜 이렇게 일찍 저를 찾아오셨는지 궁금해졌어요. 저에게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요. 라고 하시며 폴더를 건네주셨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다음 달 동아시아 문화 비교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특별히 교수님을 초청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웃음을 참기 어려웠어요. 서울까지 오라고요? 제 연구를 다 읽어보신 건가요? 톰슨 학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이유예요. 에밀리 교수님. 교수님의 특별한 관점이 토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으시더라고요. 저는 폴더를 열어 초청장을 훑어봤어요. 대회는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이 참석하는 체계적으로 준비된 행사로 보였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라고 학장님이 덧붙이셨어요. 이 기회에 교수님의 이론을 직접 연구로 검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직접 증거 앞에서 교수님의 결론이 통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녁이 되어 거실에 앉아 초청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 책장은 제 신념을 뒷받침하는 꼼꼼한 연구 자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제 경력을 한국 문화는 파생된 것이라는 생각 위에 쌓아왔어요. 강력한 이웃들의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믿어왔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 생각이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스스로를 철저하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문화를 어떻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이번 여행이 제 주장을 더욱 강화시킬 새로운 증거를 모으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켜고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제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동아시아 문화 위기에서 한국이 혁신의 사다리 맨 아래에 있다는 강력한 주장을 뒷받침할 연구 결과들을 모으기로 했어요. 서울행 비행기는 길고 불편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노트를 보며 제 주장을 머릿속으로 리허설했어요. 한국은 문화의 선두라기보다 후발주자라는 제 주장은 조직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넘쳤죠.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공항은 초현대적이었고 웅장한 건축물과 첨단 기술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디지털 스크린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 효율성과 디자인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짐을 기다리며 저는 한국의 기술적 성취를 한눈에 보여주는 대형 전광판을 보았어요. 고려시대에 개발된 금속 활자 인쇄술에 관한 정보가 있었는데 이는 유럽의 구텐베르크 인쇄기보다 수색이 앞선 것이었어요. 왜 이런 점은 제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고풍스런 궁궐과 유리로 된 마천루, 전통시장과 현대식 쇼핑몰이 어우러진 도시 풍경을 보게 되었어요.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 도시는 현대적이면서도 깊은 전통이 느껴지는 에너지가 넘쳤어요.
호텔에 도착해 준비해둔 노트를 책상 위에 펼쳐놓으며 짐을 풀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지금껏 인정했던 것보다 한국 문화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이해가 불완전할 수도 있겠다는 의문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하지만 저는 머리를 저으며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려 했어요. 저는 제 이론을 검증하러 온 거니까요. 의문을 품으러 온 게 아니에요. 내일이면 대회가 시작되고 제 주장을 반박할 학자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니까요. 집중하고 자신감을 유지해야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노트북을 열어 서울행 비행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앞으로 몇 주 동안 발표 자료를 다듬으며 한국 문화가 혁신의 최하위에 위치한다는 제 연구 주장을 굳건히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서울에 도착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내린 순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제 마음에 일어났어요. 공항의 초현대적 모습, 세련된 건축물, 곳곳에 펼쳐진 첨단 기술은 제 기존 인식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택시로 이동하는 도중 만난 서울의 다양한 풍경은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지금껏 믿어왔던 파생된 문화라는 관념은 정말 맞는 걸까요? 제 머릿속에 자리 잡은 이론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서울대학교 학술대회장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저는 입구로 들어섰어요. 전 세계의 학자들이 작은 모임을 이루며 활발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손에 쥔 노트 폴더를 꼭 붙들며 어쩐지 긴장된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 학술적인 자리에서는 자신감이 넘치는데 한국에 와 있으니 왠지 이방인처럼 느껴졌거든요. 대회장은 전통 한국 디자인 요소와 현대적인 건축이 어우러진 멋진 모습이었어요. 큰 창문으로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와 여러 동아시아 문화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담은 전시판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몇몇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적 없는 한국의 혁신적인 연구 결과들을 다루고 있었어요. 밀러 교수님, 서울대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저는 어깨 길이의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한 여성분을 보았어요. 그녀는 전통적인 한국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적인 옷을 입고 있었어요.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지적이어서 친절함과 날카로운 관찰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윤하영 박사예요. 라고 그녀가 손을 내밀며 소개하셨어요. 이번 학술대회에 교수님을 모실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뻐요. 저는 그녀의 단단한 손잡이를 느끼며 악수를 나누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답하면서도 어색한 기분을 감추기 힘들었어요. 윤 박사님께서는 등록 절차를 도와주시며 내일 제가 발표할 장소를 안내해 주셨어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시면서도 때때로 한국어로만 전달되는 문화적 개념을 설명해 주셨죠. 저는 평소보다 더욱 귀 기울여 들었어요. 개회식에서는 이름도 모를 전통 악기로 연주되는 한국 전통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낯선 소리였지만 중국이나 일본 음악과는 다른 독특한 느낌이었어요. 양국의 요소를 떠올리게 하면서도 분명 독자적인 특색을 지니고 있었어요. 이런 점이 제 한국은 단순 모방 이론과 맞지 않아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도쿄대학의 스즈키 가즈오 교수님께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어요. 교수님의 발표는 한국 문화의 요소들이 주로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제 연구와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었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듣게 되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바로 그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강당을 둘러보니 많은 한국 학자들이 자리에서 불편한 듯 몸을 비틀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는 분노보다는 묵묵한 결의가 보였어요. 이미 이런 주장들을 여러 번 들어왔던 모양이었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자 제 자신도 놀라 손을 들었어요. 호출되자 일어나 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어요. 스즈키 교수님, 만약 한국 문화가 단지 모방에 불과하다면 금속 활자, 인쇄로 만들어진 직지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앞서 인쇄된 한국 책인 직지 말이에요. 그 순간 강당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스즈키 교수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 역시 당황스러웠어요. 원래 계획했던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여기 계신 학자들의 얼굴을 보니 제 확신에 금이 가는 것 같았어요. 세션이 끝난 후 저는 한적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내일 발표할 내용은 스즈키 교수님의 주장과 비슷한 논리를 담고 있었어요. 수정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지만 제 연구는 충분히 탄탄하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한 가지 역사적 예외가 전체 주장을 흔들 순 없으니까요. 그때
흥미로운 질문이었어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보니 금발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키 큰 남성분이 다가와 계셨어요. 그의 편안한 태도는 이 격식 있는 자리와는 달리 여유로워 보였어요. 저는 마크 로웰 박사예요. 라고 밝히며 웃으셨어요. 미국인으로서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한국 문화 발전을 10년째 연구하고 있어요. 밀러 교수님이라고 제가 답하며 여전히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어요. 교수님의 질문에 놀랐어요. 라고 로웰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출판된 연구를 보면 교수님께서 스즈키 교수님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할 줄 알았는데요. 저는 그저 반론을 제기해보고 싶었어요. 라고 제가 약하게 설명했어요. 제 자신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한 채 말이죠. 만약 양쪽 관점을 모두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몇 명이 내일 교수님의 발표 후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 박사님께서 투어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제가 거절하기도 전에 그분은 교수님의 이론을 직접 증거와 대조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 친근한 도전은 제 학문적 자존심을 자극했어요. 저도 꼭 함께 할게요. 라고 평소보다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다양한 풍경과 소리를 감상했어요. 길거리 노점상들은 제가 아직 맛보지 못한 음식을 팔고 그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연세 있으신 여성분들은 정성스럽게 시장 가판대를 정리하고 젊은이들은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급히 지나갔어요. 한 사업가는 길을 잃은 관광객에게 친절히 길 안내를 해주며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보였어요. 이 모든 것이 제 기존에 공부한 파생된 사회의 이미지와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파생 문화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가 관찰한 사람들은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혁신이 독자적으로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내일 발표할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슬라이드에는 한국 문화가 독창성이 부족하고 중국과 일본에서 빌려온 업적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모습과는 어딘가 공허해 보였어요. 노트북을 닫으며 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서울에서 단 하루만으로 오랜 연구를 뒤집을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잠이 들기 전 호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모습, 고대와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제 기존 생각에 꼭 맞지 않는 또 다른 무엇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앞으로 펼쳐질 여정이 예상보다 훨씬 불확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으로 쏟아지던 시간, 저는 마지막으로 제 발표를 리허설하고 있었어요. 손이 약간 떨리면서 노트카드를 섞었어요. 어제의 경험들이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은 듯 했지만 저는 무시하려 애썼어요. 제 경력은 이 이론 위에 쌓아왔으니까요.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버릴 순 없으니까요. 학술대회에서의 제 발표는 계획대로 진행되었어요. 저는 자신감 있게 한국 문화가 주로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어요. 역사적 사례, 건축 양식의 유사점, 예술 기법 등을 근거로 들어 말씀드렸어요. 청중 속의 한국 학자들은 공손하게 경청했지만 그들의 눈빛을 보니 단순한 반대보다는 익숙한 논쟁을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발표를 마치자 박수는 공손했지만 열정적이지 않았어요. 질의응답 시간 동안 몇몇 학자들이 제가 고려하지 못한 사례들을 들어 제 주장을 도전했어요. 저는 제 입장을 방어하려 했지만 평소에 확신이 부족한 목소리로 답변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나니 한시름 놓였어요. 약속대로 오후에는 윤 박사님과 로웰 박사님과 함께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어요. 박물관 건물은 전통 한국 건축 요소와 현대 디자인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내부는 시원한 공기와 부드러운 조명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한글은 1443년에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셨어요. 라고 윤 박사님께서 고풍스러운 전시물 앞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 이전까지 한국인들은 배우기 어려운 한자를 사용했었죠. 세종대왕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체계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는 전시물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한글 글자들은 한자나 일본의 히라가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한글의 진정한 놀라움은 그 과학적인 설계에 있어요. 라고 윤 박사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자음은 발음할 때의 입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반영해서 만들어졌거든요.
니은자의 모양이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습을 닮았다는 설명과 미음자가 입술 모양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그리고 모음은 라고 덧붙이시며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의 철학적 개념을 나타내요. 저는 완전히 놀랐어요. 15세기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파벳을 창조했다는 사실은 현대 언어학 이론보다 수백 년 앞선 혁신적인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한글을 단순히 중국 문자에서 단순화한 것으로만 여겼던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하지만 분명 한글의 개념은 어딘가에서 영향을 받았을 텐데요. 라고 제가 약하게 반론을 제기했어요. 문화혁신은 고립된 채로 일어나지 않잖아요. 윤 박사님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문화교류는 분명히 일어나요. 하지만 한글의 설계 원리는 독창적이에요. 당시 동아시아나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런 문자 체계는 없었어요. 이어 로웰 박사님도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 연구팀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응용을 위해 한글의 설계 원리를 연구하고 있답니다. 그 논리적인 구조 덕분에 현대 기술에도 매우 효율적이죠.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제 기존 틀 안에 이 정보를 담아내기가 어려웠어요. 이건 단순 모방이 아니라 진정한 혁신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혼자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영향 없이 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박물관은 한국의 역사를 수천 년에 걸쳐 전시하고 있어 정말 방대했어요. 저는 특히 고려청자 전시관에 이끌렸어요. 중국이나 일본의 도예에서 본 적 없는 섬세하고 빛나는 초록 유약의 깊이와 광채에 감탄했어요. 전시 패널에는 이 기법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한 오로지 한국만의 독창적인 기술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어요. 천천히 전시물을 둘러보며 제가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세부 사항들에 집중했어요. 한 불상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뚜렷하게 한국적인 얼굴 윤곽과 비율을 보여주었고, 금속 공예품에서는 주변 국가에서는 쓰지 않는 독특한 기법들을 엿볼 수 있었어요. 늦은 오후가 되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전시구역에 다다랐어요. 이곳에서는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 문화를 말살하려 했던 체계적인 시도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한국 서적이 불타고 어린 학생들이 한국어 사용 때문에 벌을 받았으며 문화유산들이 일본으로 반출되는 장면들이 사진으로 담겨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교도소 셀 모형 앞에 서자 제 안에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강력한 이웃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어와 전통은 살아남았어요. 만약 한국 문화가 단순히 모방에 불과하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보존하려 했겠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연구 노트를 침대 위에 펼쳐놓고 앉았어요. 한국 문화가 파생되었다는 제 주장이 이제는 공허하고 불완전하게 느껴졌어요. 수색이 앞선 금속 활자, 인쇄술, 혁신적인 한글 설계 원리, 그리고 이웃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방향으로 발전한 도예 기법 등 여러 증거들이 제 기존 주장을 뒤집어 놓고 있었어요. 제 시련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지적인 것이었어요. 수년간 믿고 가르쳐온 모든 것이 직접적인 증거 앞에서 도전을 받고 있었거든요. 만약 제 연구가 틀렸다면 제 학문적 정체성은 무엇이 될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밤하늘에 반짝이고 있었고 그 도시는 제 이론과는 정반대의 살아있는 모순을 보여주었어요.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고 문화적 영향이 흡수되어 독자적인 것으로 변모되는 그 도시의 모습이요. 내일은 전통 찻집을 찾아 일제강점기를 겪은 한 노인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에요. 그녀의 관점이 제 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은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제 입장을 방어할 것인지 아니면 눈앞의 증거를 받아들일 것인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전통 찻집은 조용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는데 주변의 현대식 건물들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내부는 나무 구조로 되어 있고 공기에는 허브와 나무의 향이 감돌며 종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바닥에 부드러운 패턴을 그려주고 있어요. 저는 쿠션에 앉아 다리를 불편하게 접은 채 자리에 앉았어요. 윤 박사님께서 제 옆에 앉아 통역 준비를 하시고 계셨어요. 맞은편에는 깊은 주름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김 할머니께서 계셨어요.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허리선은 꼿꼿하고 손동작 하나하나에서 세밀한 우아함이 느껴졌어요.
김 할머니께서는 일제강점기를 직접 겪으셨어요. 라고 윤 박사님께서 조용히 설명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어린 시절이었지만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할머니께서 뜨거운 물을 차입 위에 천천히 부으시는 모습을 보며 윤 박사님께서 할머니 말씀을 통역해 주셨어요. 젊은 교수님, 한국 문화가 왜 살아남는지 궁금해 하시나요? 우리 한국인들은 항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왔어요. 중국, 일본, 그리고 이제는 미국까지. 우리는 유용한 것을 취해 우리 것으로 만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왔어요.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생존이며 창의력이에요. 할머니의 소박한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그동안 연구해온 역사,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한국, 침략이나 지배의 위협 속에서도 독자적인 예술, 음악, 문자, 기술을 만들어낸 한국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차를 잔에 따라내시며 말씀을 이으셨어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에게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어요. 제 어머니께서 몰래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고 땅에 글자를 그렸다 지우기도 하셨어요. 만약 단순히 빌린 말뿐이라면 왜 그토록 언어를 지키려고 했겠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는데 쓴맛 뒤에 뜻밖의 달콤함이 느껴졌어요. 이 대화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소중한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우리 만남이 끝난 후 저는 혼자 서울의 거리를 거닐었어요. 제 머릿속은 한편으로는 맑아졌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움도 커졌어요. 이번 체류 동안 모은 증거들은 제 오랜 연구와 정반대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어요. 한국의 문화혁신, 금속활자 인쇄술, 한글의 혁명적인 설계, 그리고 독자적인 도예 기법, 은 단순 모방이 아니라 독자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걸음을 옮기다 보니 서울의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다다랐어요. 이곳은 첨단 기술과 혁신의 중심지였는데 전통적인 한국의 개념이 현대 기술 개발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스튜디오 안에서 젊은 디자이너들이 고대 한국 화풍에서 영감을 받은 전통 색채 이론을 현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적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의 여정에서 얻은 보상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제 편견을 확인해 주길 바랐던 이론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을 받지 못했던 복잡한 문화적 회복력과 독창성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전통 찻집과 첨단 디지털 디자인 스튜디오는 한쪽은 과거를, 한쪽은 미래를 향한 한 문화의 두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적한 대학 정원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돌벤치에 앉아 연구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제 연구와 경험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했어요. 에밀리 교수님, 뭔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라고 로엘 박사님께서 다가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제 연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과 맞지 않아요. 한국의 문화혁신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독자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신 건가요? 라고 박사님께서 물으셨어요. 네, 그동안 제 학문적 명성을 그 반대의 결론 위에 쌓아왔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제 논문, 강의, 경력 전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론 위에 서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로웰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는 길이 항상 예전 길을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어요. 최고의 학자들은 스스로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거든요. 하지만 하버드 동료들은 이렇게 극적인 전환을 환영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제가 말하며 앞으로 닥칠 비판을 생각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옳은가, 인기 있는가예요. 라고 박사님께서 간단히 물으셨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새로운 논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편견을 넘어서 한국 문화 발전의 혁신과 회복력이었어요. 타자를 칠 때마다 제게 쌓아두었던 고정관념의 벽이 하나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세 가지 핵심 요소, 금속활자 인쇄술, 한글의 과학적 설계 원리, 그리고 체계적 혁신을 우선시하는 교육 철학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의 독자성을 증명해 보려고 했어요. 늦은 밤까지 글을 쓰다 보니 이 논문이 제 기존 견해를 공유하던 동료들에게는 배신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이들은 이를 약점으로, 또 다른 이들은 반전으로 볼지도 모르지만 제 학문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윤 박사님께 이메일을 보내 최종 발표 자료를 수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렸어요.
이제는 기존 주장을 강화하기보다 새롭게 발견한 증거를 토대로 보다 미묘한 한국 문화 발전의 모습을 제시하고 싶었거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기꺼이 돕겠습니다. 라는 답장을 받았어요. 대학교로 걸어가면서 봄바람에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저는 제 옛 확신으로 돌아갈 길이 사라지고 대신 도전적이지만 진실한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느꼈어요. 제 여정의 진정한 보상은 확인된 이론이 아니라 증거 앞에서 겸손해지는 법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그때 학장님 톰슨께서 회의는 어때요? 여전히 교수님의 이론을 지지하고 계시겠죠? 라는 이메일을 보내셨지만 저는 전화를 내려놓고 그 대화를 미루기로 했어요. 그 대화는 어렵겠지만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지금은 머릿속에 구체화되어가는 논문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버드로 돌아가는 길은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연구 결과와 함께 돌아가서 단지 새로운 연구 자료뿐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돌아갈 거예요. 최종 발표를 위해 학술대회장이 만원으로 가득 찼어요. 강단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리며 수많은 기대에 찬 얼굴들을 바라보았어요. 윤 박사님과 로웰 박사님은 앞자리에 앉아 격려하는 미소를 보내주고 계셨고 다른 많은 학자들은 회의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모두가 제 첫 발표를 기억하고 있었고 또 같은 이야기를 듣기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수정된 슬라이드가 컴퓨터 화면에 띄워졌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평소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드렸어요. 제가 2주 전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믿었던 틀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저는 훨씬 더 값진 것을 얻고 가고 있습니다. 제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는 질문들을요. 청중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한국 문화가 단순 모방이라는 것으로 알려진 하버드 교수 에밀리 밀러의 말과는 확연히 다른 내용이었으니까요. 첫 슬라이드에는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앞선 금속 활자 인쇄로 만들어진 직지의 이미지가 나왔어요. 저의 기존 연구는 중국과 일본의 문화적 영향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 접근은 틀리지 않았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한국이 이러한 영향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독자적인 혁신으로 발전시켰는지를 인식하지 못했죠. 30분 동안 저는 3가지 핵심 요소를 통해 한국 문화의 독자성을 증명했어요. 그것은 바로 정보를 혁신적으로 공유한 금속 활자, 인쇄술, 문자 해독을 민주화한 한글의 과학적 설계, 그리고 한국 역사 속에서 체계적 혁신을 우선시한 교육 철학이었어요. 말씀을 이어가실 때 청중의 표정에 놀라움과 감사의 기색이 스며들었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열심히 필기했어요. 제 옛 주장을 고수했던 몇몇 분들은 새로운 입장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발표를 마치신 후 진심 어린 박수갈채가 터졌어요. 이어지는 청중의 질문들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옛 주장을 고수하는 대신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스즈키 교수님께서 엄한 표정으로 일어나 물으셨어요. 밀러 교수님, 교수님께서 방금까지는 한국 문화가 파생되었다고 주장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학문적 엄격함을 포기하신 겁니까? 예전에 저는 익숙한 논쟁의 안락한 구역으로 후퇴했겠지만 이번에는 굳건히 교수님을 바라보며 말씀드렸어요. 아닙니다, 스즈키 교수님. 저는 선입견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한 방법론을 적용했어요. 중국이나 일본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금속 활자, 인쇄 기법과 이전 어떤 문자 체계와도 근본적으로 다른 한글의 독자적인 설계 원리를 면밀히 검토했답니다. 이것은 학문적 기준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준을 준수한 결과예요. 그 후에도 여러 질문들이 이어졌고 저는 한때 고수했던 주장이 아닌 증거가 이끄는 복잡한 진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대답드렸어요. 발표가 끝나고 나서 윤 박사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교수님, 이번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연구를 넘어선 경험이었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강당을 한번 둘러본 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저는 알고 있다고 믿고 왔지만 이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 의심이야말로 최고의 변화예요. 3개월 후, 저는 하버드의 제 연구실에서 한국 문화 유물 상자를 풀고 있었어요. 학술대회 후 작성한 논문이 주요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예상했던 대로 반응은 엇갈리고 있었어요. 일부 동료들은 제 전환을 의심하며 거리를 두었고 다른 이들은 제 연구에 깊이 공감하며 제 기존 선입견에 도전받았어요. 톰슨 학장님께서 제 연구실 문을 두드리셨어요.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에밀리라고 말씀하시며 제 책상 위에 놓인 청자 도자기 작품을 보셨어요. 진짜 여정은 제 내면의 변화였어요. 라고 제가 답하며 한때 비어있던 한국학 관련 책들을 다시 채워놓았어요. 저는 여전히 비판적으로 문화를 분석하지만 이제는 혁신과 적응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문화 발전에 있어 선후 관계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럼 이번 학기에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실 건가요? 라고 학장님께서 새 강의 계획서를 집어들며 물으셨어요. 가장 강력한 학문적 입장은 고정된 확신이 아니라 끊임없이 증거에 귀 기울이며 사고를 열어두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칠 겁니다. 라고 대답드렸어요. 그날 오후 저는 열정에 찬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실은 평소보다 훨씬 가득 찼어요. 제 새로운 시각이 입소문을 타고 퍼진 모양이었어요. 오늘은 복잡한 지정학적 맥락 속에서 문화혁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며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가끔 교수님도 배움을 위해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역사를 통틀어 한국이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가 나타났어요. 그 후 직지, 한글, 청자 도자기의 이미지들을 차례로 보여드렸어요. 진정한 학문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깨달은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제 학문적 명성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진실을 좇고 있어요. 여행의 마지막에 제가 가져온 엘릭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겸손을 동시에 유지하며 직접 경험을 중시하는 연구 방법론이라는 귀중한 보물이에요. 수업이 끝난 후 한 젊은 한국계 미국인 학생이 제 책상 앞으로 다가왔어요. 밀러 교수님, 전에 한국 문화가 파생되었다고 쓰신 글을 읽었어요. 무슨 계기로 교수님께서 생각을 바꾸신 건가요? 라고 조심스레 물으셨어요. 찻집에서 김할머니의 말씀, 한글 박물관에서 본 혁신, 그리고 직지 전시를 생각하며 대답드렸어요. 저는 원래 기대했던 모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실제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학생이 떠난 후 저는 노트북을 열어 내일 강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제 여정은 끝났지만 그 길은 앞으로도 무한히 뻗어있는 확신보다 진실을 추구하는 길임을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문턱을 넘고 시련을 겪은 후 돌아왔을 때 얻는 진정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에밀리 밀러 교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방랑자튜브 소년주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